네, 여러분들 이번 시간부터는 저희가 1교시 때 누차 말씀드렸던 이제 슬라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슬라이서 프로그램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STL 파일이나 OBJ 파일이나 이제 그 외 다른 파일 확장자로 데이터를 저장했던 파일 형식을 G코드로 변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G코드로 변환을 해주고, G코드는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기계 좌표입니다. 기계 좌표. 기계가 우리 일반 사람들처럼 그냥 왼쪽으로 가야지 오른쪽으로 가야지라고 했을 때 스스로 사고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계들은 우리가 직접 숫자를 넣어서 좌표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이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계가 움직이게 되는데, 이제 이 슬라이서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모델링한 출력물들을 보고 거기에 대한 이제 좌표들을 알아서 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슬라이스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제가 1교시 때 말씀드렸던 큐라나 심플리피파이 3D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되게 다양한 슬라이서도 많고요. 심지어 저도 아직 못 써본 슬라이서가 많을 정도로 현재까지 슬라이서가 생각보다 많은 슬라이서가 많이 공개가 되어 있고, 또 1교시 때도 말씀드렸던 따로 브랜드가 있는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전용 슬라이서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저희는 일단 학생회관 6층에 있는 시스쿨에 깔려 있는 슬라이서 프로그램 두 가지, 큐라와 심플리파이 3D 슬라이서를 같이 배워볼 건데요. 첫 시작으로는 심플리파이 3D 슬라이서를 먼저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큐라를 먼저 하기에는, 큐라는 생각보다 꽤 디테일한 부분이 많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이 많고, 디테일한 부분이 많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설명을 드릴 게 많다는 겁니다. 설명을 드릴 게 많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유료이면서도, 현재 이 심플리파이 3D는 유료입니다. 유료면서 간단하면서도 좀 더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유료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효율이 훨씬 더 좋은 심플리피파이 3D 슬라이서를 먼저 사용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슬라이서에 대한 감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큐라도 한번 제대로 배워보는 게 어떨까 해서 먼저 심플리피 먼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플레임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심플리피라고 조금 요약을 해서 호칭을 좀 부르도록, 명칭을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쉽게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심플리피는 돈을 내고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여러분들과 다운로드를 하는 방법은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6층 시스쿨에는 원래 컴퓨터 2대 전부 다 깔려 있고 바로바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을 하시거나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시게 된다면 로그인을 통해서 구매 라이센스를 확인한 후 다운로드가 설치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다운로드를 하는 거는 조금 무의미한 시간인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직접 여기에 심플리피 슬라이서를 사용할 수 있게 직접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알려주면서 추가적으로 이 PPT를 통해서 더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심플리피 사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기본 화면이라고 창을 띄워놨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본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 화면으로 나와 있고요. 기본 화면에서 이제 다음 시점 관리입니다. 이 시점 관리라고 하는 게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마우스를 통해서 마우스의 버튼이나 마우스의 움직임을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심플리피 시점을 바꿔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사용 설명서 먼저 한번 보면은 왼쪽 마우스 버튼 360도 자유롭게 회전을 하고요. 마우스 휠은
확대와 축소를 시켜줍니다. 마우스 휠은 확대와 축소하는 담당이고요. 또 다른 걸로 마우스 휠을 한 번 더 눌러주게 되면 기본 상태로 초기화 시켜준다. 기본 상태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뭐 휠 가지고 확대와 축소를 시키다 보면은 아무래도 더 우리의 모델링이 더 크게 보일 수도 있고요. 더 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마우스 휠을 클릭을 한번 해주면 가장 기본적인 시점으로 돌아온다는 말이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은 객체와 배드를 이동시켜준다. 자, 지금부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 한번 꾹 눌러보겠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눌렀을 때 화면이 회전하는 걸 시점이 회전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우스 휠을 앞뒤로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앞뒤로 움직이면 시점이 확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예시를 들기 전에 아직 모델링을 따로 이렇게 STL 파일을 첨부하지 않은 상태라서 아무것도 없어서 조금 휑해 보일 수 있지만 이따가 저희가 예제를 같이 첨부하면서 그때부터는 좀 더 시점을 제가 자유롭게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우스 휠을 돌려주면 확대와 축소가 되고요. 마우스 휠을 한번 클릭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 시점, 이 심플리피에서 이제 고정시켜 놓은 시점으로 자연스럽게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누른다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채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유지하고 이 상태로 자연스럽게 이제 누른 상태에서 이동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시점이 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는 봤을 땐 우리가 뭐 시점이 이렇게 있는데 뭐 시점도 꽤 중요하나요? 라고 말씀을 주실 수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프린터에 관심이 생겨서 슬라이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는지 확대를 통해서 레이어의 한 층 한 층 단면을 볼 수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통해서 계속 시점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꽤 일반적으로 큐라도 굉장히 비슷한 이런 시점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점만 어느 정도 익히게 된다면 어느 정도 시점만 이런 식으로 외우게 된다면 3D 모델링 프로그램부터 해서 다른 슬라이서 프로그램인 큐라 그 다음에 심플리피까지 이런 시점적인 부분에서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마우스 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우스 휠로 축소와 확대를 할 수 있으면서도 일반적인 모델링 프로그램에서는 쉬프트 버튼을 누른 상태로 마우스 왼쪽을 눌러서 움직이게 되면 확대와 축소를 똑같이 하게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건 마우스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거고요.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익숙해진다면 쉬프트 버튼을 눌러서 마우스를 움직이는 걸로도 휠이 없이 축소와 확대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점 관리까지 저희가 볼 수 왔고요. 이제 STL 파일을 불러와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자, 모든 파일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설정창입니다. 설정창. 저희가 뭐 일반 인터넷 툴창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주로 하시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그 외에 이제 설정창 프로그램에 대한 설정창 대부분은 상단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플리피도 마찬가지로 상단에 대부분의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파일을 눌러서 여기서도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 카테고리에 New, 그 다음에 Open Factory, Save Factory, 그 다음에 뭐 Import, Export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다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거는 지금 이거 전부 다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파일을 불러오는 거기 때문입니다.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import FFF 프로파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FF가 FDM 프린터를 좀 부를 때 이 필라멘트로도 이제 같이 출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FDM이 필라멘트로 이제 출력을 하게 되니까
가끔 이제 FDM을 FFF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FFF 프로파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임포트 버튼을 눌러서 파일이 저장된, 잠시만요. 여기서 이렇게 파일이 저장된 STL 파일을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는 파일이 안 나왔는데 세팅 파일에서 이제 나는 STL 파일로 저장을 했는데 STL 파일이 안 보여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세팅 파일에서 여기서 지금 올 파일 또 있죠 여러분들. 이 올 파일, 여기서 올 파일, 이 올 파일로 클릭을 해주신 후 확인을 하시면 STL 파일로 저장을 했던 파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마우스 왼쪽 누르고 세 개도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잠시만요,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임포트를 통해서 아무래도 불러오는 파일에서는 STL 파일이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는 STL 파일이 열리지 않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만 파일을 열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일반적인 프로그램 안에서만 파일을 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파일 확장자명에 STL 파일이 맞지 않아서 열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적응이 되시다 보면 이런 식으로 파일을 열 수도 있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파일을 드래그해서 놓으셔도 충분히 이런 식으로 파일이 올라오게 됩니다. 지금 같은 파일은 제가 예제 1번 파일을 드래그를 해서 심플리피에 그냥 덩그러니 놔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장한 파일 리스트의 이름이 존재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일을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팅 파일에서 뒤에 확장자 FFF, G코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확장자가 있는 파일들이라면 열리는 것 같고, 일반적인 STL 파일이나 OBJ나 이제 그런 파일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드래그를 해서 파일을 불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파일을 불러왔고요. 이제 파일까지 다 불러왔으면 정식으로 이 심플리피 프로그램을 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출력 자세 잡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력 자세 잡기를 하기 전에 출력 자세를 잡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 수동적인 어떻게 보면 버튼, 카테고리, 이 수동적인 것들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제가 방금 PPT에서 보여드린 부분은 이 부분들입니다. 오른쪽 상단에서 중단까지 이어져 있는 이 옵션들. 자, 지금부터 옵션들 하나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렉트고요. 말 그대로 그냥 마우스 이 1번 버튼을 통해서 이 첫 번째 이 화살표, 이쪽에 이 화살표 버튼을 통해서 객체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객체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색이 들어오지 않고요. 객체를 선택하게 되면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장 기본적인 처음 심플리피를 실행하시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설정 상태입니다. 기본적인 설정 상태고요. 그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물체, 그러니까 즉 이 모델링 객체를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이 첫 번째 세팅보다는 항상 두 번째 세팅으로 두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겁니다. 객체를 이동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객체를 이동시켜 주는 거고요.
여기서도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더 객체를 이렇게 잡아놓은 건데 트랜슬레이트 모델이라 그래서 객체의 좌표간 이동을 할 수 있다. 좀 더 제 말을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객체의 좌표간 이동을 시켜준다입니다. 자, 그 다음 목표는 보면은 이제 스케일 모델이라 그래서 스케일 모델이고 이 스케일 모델은 비율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자, 이런 식으로 잡고 마우스를 돌려주시면 크기를 키울 수 있고요. 돌리면 크기를 이런 식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팁을 좀 드리자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노란 색깔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 노란 색깔이 이제 크기랑 관련 있는 건데 노란색이 길어지면 크기가 많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즉 스케일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우스를 왼쪽 오른쪽으로 돌려서 줄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노란 줄이 생기게 되는데 이 노란 줄을 그냥 밑으로 내리면서 크기를 줄여준다는 마음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크기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항상 작업을 되돌리실 때 내가 이동을 잘못했거나 스케일을 잘못 건드렸거나 객체 간의 선택을 잘못했을 땐 컨트롤 Z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Z를 눌러서 원래 상태로 그 전 작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파일인데요. 아마 요거는 이제 로테이트랑 관련된 파일입니다. 자, 로테이트 모델이라 그래서 객체를 회전시킬 수 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파일에 대한 이제 출력에 대한 자세를 잡으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실 버튼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능동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게 첫 번째, 당연히 객체 간의 이동이고요. 객체가, 그러니까 즉 모델링, 내가 출력을 하고자 하는 파일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어제가 아니라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베드에 대해서 베드의 크기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에 출력이 가능한 사이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많은 분들이 이동을 시키고요.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회전을 시켜서 조금 더 여유 공간을 많이 만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네 번째 로테이트를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객체 간 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객체 간의 회전이 가능하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처음 하면서 이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이게 지금 이 기능들이 막상 다 필요한가 싶으면서도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출력을 할 정도가 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로테이트 기능을 사용하게 된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기능들이 끝이 아닙니다. 이 기능의 4개를 지금 이 기능의 4개를 묶어둔 조그만한 설정 창이 생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가 이 객체 모델링을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모델 네임부터 해서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까지 전부 다 좌표별로 나오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조금 더 디테일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고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거는 다르게 말하면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설정한 정확한 위치에서 정확한 회전에서 정확한 스케일을 잡아놓고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 기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지션 같은 경우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기보다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찍어서 이동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150, 200, 다시 150, 150,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X축으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아니 이게 왜 X축이라고 또 여쭤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이 심플리피도 마찬가지로 좌표계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시면 좌표계가 여기가 X축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좌표에 대해서 좌표 시점 자체를 이렇게 밑으로 두었기 때문에 이 다른 방향으로 두었기 때문에 즉 y처럼 보일 수 있는 좌표계가 x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화면을 이렇게 돌려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가로 세로 높이, 그래서 x, y, z로 해서 일반적인 좌표계를 볼 수 있는 모습에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을 좀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으로 움직이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다음은 y축입니다. 다음에 z축이고요. 이 z축 같은 경우에는 높이입니다, 여러분들. 높이. 뭐 예를 들어서 10, 20, 30. 그냥 이렇게 우리가 시점으로만 봤을 땐 그냥 y축으로 움직인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주실 수도 있는데, 이걸 시점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정면으로 보게 되면 지금 바닥과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닥과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자, 다시 이걸 한번 리셋을 해보면, 자, 여기서 리셋 포지션을 누르면 기계 이제 절대좌표 이제 모두 다 0,인 쪽에 몰리게 됩니다. 근데 자, 저희가 이 두 번째 거 아까 배웠던 걸 통해서 가운데로 몰아주고 더블 클릭을 해서 다시 한번 이 Z가 보면 바닥에 붙어 있고 100을 올리게 되면 100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40, 30, 20, 10, 0. 이렇게 해서 우리가 X, Y니까 가로, 세로, 높이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를 다 배웠고요. 그 다음은 스케일 부분입니다. 스케일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 스케일 기능을 생각보다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물론 기계공학적으로 설계를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치수대로 설계를 했을 때는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않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모든 게 커지거나 작아지면서 희망했던 치수가 틀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치수를 작업을 하신 학생분들은 당연히 쓰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디자인 모델링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약간 캐릭터 같은 여러분들만의 출력을 하게 됐을 때는 생각보다 프린터 이 베드 사이즈를 감안을 했을 때 또는 간단히 말하면 이거 지금 사이즈입니다. 출력물들에 대한 사이즈인데 여기서부터 여기 그러니까 즉 X축 이게 지금 6.9라는 거고요. 이 Y축이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가 5.6cm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높이 여기 있는 높이가 6.5cm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정확한 이 파일에 대해서 치수를 정확하게 모를 때, 나는 그냥 대략적인 가로 세로 높이에 대한 크기만 좀 알고 싶어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 심플리피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대략적인 파일의 크기를 파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기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X축 방향으로 크기를 키우게 되면 이 스케일에서 퍼센트가 지금 보이게 됩니다. 스케일에서 퍼센트가 보이게 되는데 굉장히 균일하죠, 여러분들. 아니 나는 X축 방향으로만 좀 늘리고 싶은데 뭔가 치수가 지금 다 같이 올라갔다. 다 같이 스케일이 균일하게 올라가지 않았냐? 이렇게 되면은 나는 X축으로만 늘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크기가 늘어나면서 이러면은 내가 희망했던 늘리기가 아닌데 혹시 다른 방법이 없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실 수도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유니폼 스케일링이라고 있습니다. 이 유니폼이란 뜻이 여기서는 균일하게입니다. 균일하게. 자, 그래서 체크되어 있는 이 유니폼 이 박스를 체크를 해제를 해주신 상태에서 X축으로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한눈에 보이실 텐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X축으로만 우리가 희망했던 방향으로만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보기에도 X축으로만 많이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화면이 많이 틀어진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고요. 신기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Y축도 늘리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요. Z축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원래대로 좀 돌아오는 걸 희망을 하시면 리셋 버튼을 눌러주시면 처음에 설계했던 그 크기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꽤 많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이제 로테이션인데 회전이죠. 로테이션 이제 회전인데 아까 우리가 봤던 회전은 그냥 이 기준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360도만 돌리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셨을 겁니다. 아니 뭐 이렇게 되면 사실 물체가 이렇게밖에 안 돌면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의 우리가 기준을 잡아둔 게 이건데 실제로는 나는 이거 여기가 바닥으로 가서 여기가 바닥으로 가게 해서 회전을 하고 싶은데 이 방향에서 이렇게밖에 못 돌리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나. 나중에 내가 좀 더 복잡한 형상을 뽑았을 때 좀 더 효율적인 출력 자세를 잡을 수 없지 않나요? 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기능인데 자,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셋을 버튼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X축으로 한번 로테이션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으로 로테이션 45도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45도로 돌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파일이 아까 분명히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일자로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공중에 뜨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거를 90으로 바꾸게 되면은 객체간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베드 밑으로 출력물이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윗부분은 출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베드 위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때 가장 편하고 좋은 팁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센터 앤 어레인지라 그래서 이제 중앙에서 이제 정렬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눌러주시면 중앙에서 베드로 알아서 이렇게 베드로 밀착이 될 수 있게끔 딱 붙어서 이렇게 되게 됩니다. 실제로 저도 이 기능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요. 이 기능의 장점으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동그라미 원 같은 거를 여러 개를 출력을 하고 싶을 때 막 여기 베드 위로 올려요, 파일을. 그러면 포개져 있는 이 파일들을 하나하나 옮겨야 되면 굉장히 힘들죠. 그때 센터 앤 어레인지 이 버튼 요걸 누르게 되면은 알아서 정렬을 가운데를 기점으로 다 올바르게 정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 X축까지 확인을 하였고요. 다음 Y축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리셋 한번 눌러서 Y축으로 잡아주게 되고요. Y축도 45도로 한번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45도로 줬을 때 뒤로 눕고요. 90도를 줬을 때 이런 식으로 객체간에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럼 Z방향도 마찬가지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Z방향도 45도, 90도, 180도, 360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객체간의 회전을 사용하는 방법도 같이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출력물에 대한 이동까지도 벌써 같이 배우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더 편한 기능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해서 출력물의 자세를 잡는 것도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자, 이 에딧 부분에서 Place Surface on Bed 컨트롤 L이기도 합니다. 컨트롤 L을 눌러도 되고요. 이 에디트에서 Place Surface on Bed 부분을 눌러주시면 이 물체를 갖다 댔을 때 이런 식으로 이 회색깔에 대한 이제 영역 선택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영역을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선택한 부분이
바닥으로 베드에 이렇게 베드에 닿을 수 있게, 즉 바닥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L 눌러서 자유자재로 위치를 바꿔줄 수 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꼼수라고도 할 수 있어요. 꼼수라고도 할 수 있고, 근데 그렇지만 최대한 객체를 빠르게 자세를 잡아서 출력을 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이 컨트롤 L 부분, 이 서페이스 온 베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셔서 직접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같이 유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도 보시면 유니폼 스케일링, 물체의 크기가 균등하게 커지거나 작아지게 조정해주는 기능. 자, 다시 한번 저희가 방금 실제로 봤던 거를 약간 복습하듯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도 제가 이제 기입을 해놨는데, 이 아까 전에 센터 앤 어레인지 기능이 제가 굉장히 편리하다고 말씀드렸죠. 회전을 사용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베드 밑으로 물체가 내려가는 게 있는데, 눌러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벌써 효율적인 출력 자세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효율적인 출력 자세 이제 부분에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왔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장 보기 좋게 편하게끔 이 출력물을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효율적인 출력 자세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혹시 하시나요? 제가 바로 답을 드리는 거는 조금 여러분들의 이제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한 여유롭게 한 5초 정도만 제가 출력할 가장 효율적인 출력을 어떻게 하는지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저희가 5초가 됐고요. 효율적인 출력을 하기 위해선 저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서포트랑 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효율적인 출력은 서포트에 대한 이 접촉이 가장 적어야 되고, 효율적인 출력은 이 면, 겉에 있는 이 외부적인 면 부분까지도 깔끔한 거를 지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퀄리티적인 부분이나 시간적인 부분이나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서포트는 필연적으로 필요하지만 가급적이면 적게라고 전 시간에 같이 배웠는데요. 이 출력 자세를 봤을 때 서포트가 가장 적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봐도 지금 첫 번째 효율적인 자세입니다. 지금 이 그대로 출력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서포트가 쌓일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서포트가 쌓일 게 없기 때문에 굳이 지금 출력 자세를 바꿀 이유도 없긴 합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따가 간단하게 같이 옵션을 좀 볼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서포트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끔 제가 활성화를 시켜놨습니다. 지금 같이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서포트가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이 창에서 밑에 부분은 제가 따로 설정한 옵션 값인데 요건 이따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트가 하나도 붙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출력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의 효율적인 출력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세 말고도 저렇게 출력 모양을 잡는 것도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바로 이 모양입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 이 모양이 시간적으로도 아주 미세하게나마 더 빠르고 조금 더 효율적인 자세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포트가 생기지 않고요. 출력 시간은 1시간 28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타임이라 그래서 1시간 28분이 걸리게 되고요. 제가 아까 방금 전 말씀드렸던 또 다른 효율적인 자세, 이거는 1시간 33분이 걸리게 됩니다. 아니 이게 서로 어떤 것 때문에 5분이나 차이가 나나요? 라고 이제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또한 처음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높이에도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의 높이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높이가 4.1cm입니다. 4.1cm고요. 이렇게 출력을 할 경우에는 2.5cm입니다. 높이가. 물론 이 베드에 닿는 면적 자체가 이렇게 출력을 할 경우에 더 높아지지만 프린터가 가장 안전을 많이 추구하는 부분은 이 출력물의 높이가 점점 올라갈 때입니다. 제가 출력물의 높이가 올라가면서 여기저기 이동을 할 때 탈조 현상부터 해서 출력물이 높은 프린터로 출력을 할 때 생각보다 많은 이상이 제가 생긴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출력물이 높이가 높아질수록 이 유로 프로그램은 참 똑똑하게 알아서 속도를 계산해서 더 줄여줍니다. 평균 설정한 속도보다 Z축으로 높이가 쌓일 때 속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이 출력 자세보다 이 출력 자세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최악의 효율적인 자세입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이 자세인데요. 자, 이렇게 봤을 때 한번 같이 프린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포트가 붙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게 실제로 이 부분이 서포트가 붙은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서포트가 생기면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조금 안 좋게 이야기를 했지만 서포트가 붙는다고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연적으로 서포트가 생길 수밖에 없지만 가급적이면 서포트를 피해야 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똑같이 그냥 뭐 이렇게 사각형으로 다 각져서 잘 나오네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 밑에 이 라인 쇼를 보시면 이 라인 레인지 투 쇼를 보시면 레이어를 한 층 한 층 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쪽 부분에 이 바를 잡고 낮춰주시면 레이어가 쌓였던 거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처음에 바닥에서 생겨서 서포트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는데 지금부터 이 서포트 위로 출력물의 레이어가 같이 접착이 되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부분이 올라갈 때 안쪽 면이 매끄럽지 못할 뿐더러 이 모서리 부분, 이 끝부분이 이 끝부분의 이 모서리가 각지게 나온다고, 무조건 정말 각지게 나온다 라고 100% 확신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서포트에도 약간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아주 약간의 흘러내리거나 아니면 완벽한 사각형이 나올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 일단 시간도 많이 늘어나고요, 필라멘트 소모량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일단 시간만 해도 가장 효율적인 자세라고 제가 잡은 예시보다 거의 30분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30분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의 25% 정도가 약 출력 시간이 높아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비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제가 효율적인 출력 자세에 대한 이제 답안이라고 예시를 들어준 건 바로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약간 비효율적인 서포트가 생기면 출력 시간이 늘어납니다. 방금 보셨죠? 우리가 방금 같이 봤듯이 출력 시간이 늘어나게 돼요, 여러분들. 아까 25%약 30분 정도가 늘어나게 됐고, 출력 표면에 대한 퀄리티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여태까지 봤던 사진들 중에 가장 현실적인 서포트를 떼고 나서에 대한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서포트가 껴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만 봤을 때
괜찮네, 문제 없네라고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바닥 부분에 표면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후가공까지 하게 되는 비효율적임이 좀 일어날 수 있고요. 자, 이제 출력 전에 주의사항이라고 이제 제가 여기에다가 적어드렸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출력 자세를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출력에 대해서 주의할 점인데, 일단 우리가 주로 C스쿨에 있는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 높이, 그러니까 가로 20cm, 세로 20cm, 높이 23cm로 출력을 할 수 있지만 요거는 최대 출력 크기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 베드 부분에 거의 최대 크기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까지 크게 최대 부분까지의 출력은 좀 많이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이 가쪽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베드가 약간 뒤틀리거나 아니면 프린터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 평이 제대로 맞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2, 3cm를 줄인 정도의 크기, 한 여기서부터 요 정도까지만 좀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나 못 드렸는데, 이제 이쪽 버튼들, 그러니까 시점입니다. 이것도 시점하고 관련이 있는데, 시점을 더 빠르고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시점으로 바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건데, 맨 첫 번째 칸은 이제 삼각뷰라고 등각뷰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냥 약간 이렇게 입체적으로 볼 수 있고요. 가장 이제 위에 색이 칠해져 있는, 누가 봐도 이제 윗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흔히 우리가 평행도에서 볼 수 있는 시점으로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부분은 정면도, 이거를 즉 정면에서 그냥 바로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거고, 우측면도, 오른쪽에서 보게 되는 시점을 같이 공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출력에 대한 설정값입니다. 출력에 대한 설정값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했고, 슬라이서 프로그램은 설정값을 직접 우리가 기입을 해서 그걸로 이제 프린터의 숙련도를 나뉜다고 말하지 않았냐라고 제가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이제 그 설정을 하는 방법을 좀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dit Process 세팅에서 이겁니다, 여러분들. 톱니바퀴가 3개 있는 거. 톱니바퀴가 3개가 있는 걸 클릭을 해주시면 뭔가 쫘르륵 나옵니다, 여러분들. 쫘르륵.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셀렉트 이제 프로파일이라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저희가 사용 중인 프린터에 자동으로 맞춰져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매테리얼, 재질이죠. PLA를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필라멘트 PLA를 같이 배웠죠, 여러분들. PLA 쓰고 있고요. 오토 퀄리티, 오토 프린트 퀄리티, 간단하게만 보면 돼요. 자동으로 퀄리티를 선택할 수 있구나. 하이, 높음. 이거는 높음도 있고 미들도 있고 로우도 있겠구나. 패스트, 미디움, 하이스로 돼 있어서 하이스로 설정하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 상에서 무료로 제공을 해주는 높은 퀄리티를 사용할 수 있구나도 간단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 저희가 어제 같이 봤던 이제 내부 체험에 대한 사진들인데요. 전 시간에 같이 봤던 내부 체험에 대한 사진인데, 바로 여기입니다. 인필 퍼센테이지. 인필 저희가 어제 말씀드렸죠. 내부 체험. 지금 제가 말씀드린 30%를 저희는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내부 체험을 이런 식으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실 수 있습니다. 올렸다가 내렸다 할 수 있고요.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사진들입니다. 이제 전 시간에 같이 보시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내부의 패턴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라프트. 이제 라프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라프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라프트는 일종의 이제 방충제 또는 지지대 또는 접착제라고도 불러주게 됩니다. 이 라프트를 설정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바닥에 지금 기존에 없던 몇 층의 레이어가 쌓인 상태에, 즉 접착제가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이 라프트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같은 모델링을 출력을 할 때 많이 설정을 합니다. 이유는 내가 어떤 바닥면을 그렸는데 바닥은 최대한 평평한 이 최대한 평탄화가 잘 돼 있는 부분을 바닥으로 두게 되면 출력의 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출력의 성공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출력물의 바닥이 이런 식으로 굴곡이 져 있었을 때 출력이 잘 될까요? 라고 하면은 그렇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라프트를 설정을 하게 되면 알아서 바닥에서부터 평탄화가 될 수 있게끔 이런 몇 층의 레이어가 깔리고 그 위에서 다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경우에 출력의 이제 성공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높아지게 되지만 또 다르게 말하면 그만큼 출력 시간이 조금 더 소모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서포트 부분, 서포트 체크를 풀면은 서포트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서포트 부분을 항상 가급적이면 체크를 해두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익스트루더 부분인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우리 노즐 0.9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크게 여러분들이 건드릴 게 없습니다. 어제 리트렉션이라고 같이 배운 설정값이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추후에 큐라로 통해서 좀 더 정확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레이어 부분입니다. 제가 레이어 높이, 레이어 퀄리티라고 부르는 이제 레이어 하이트 부분이고요. 이게 대부분은 0.2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일반적인 노즐 0.4를 사용했을 때 보통의 퀄리티는 0.2 레이어를 사용을 하는데 0.1일 경우엔 당연히 퀄리티가 약 2배 정도 좋아지고 출력 시간도 2배 정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심플리피 3D를 사용을 하시게 된다면 가장 크게 보실 거는 이 부분, 이 부분과 위에 인필 내부 채용 부분, 그 다음에 라프트를 쓸지 말지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디션 부분에 유즈 스컬트와 이제 브림, 그 다음에 라프트까지. 요거는 제가 여러 출력물 바닥에 이제 생기게 되는 서포트, 바닥에서도 지지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약간 보충하는 느낌 또는 접착제 또는 지지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설정 값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히 짚고 넘어가진 않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큐라 시간을 진행을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아직 여러분들이 좀 더 이것까지 디테일하게 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이 부분까지 아직은 알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필 부분이고요. 이 퍼센테이지를 이 창으로도 올리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그 외 것들은 별로 건드리지 않는 걸 많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포트인데요. 이 서포트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버행 앵글, 저희가 전 시간에 같이 배웠던 서포트도 각도에 따라서 생성을 할 수 있고 생성할 수 없다라고도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건 현재 인데 평균 35 정도를 두고 사용하는 편입니다. 템퍼레이처라는 부분에 대해서 온도인데요. 일반적으로 저희는 이 필라멘트, 이 노즐에 대한 부분에서 이게 지금 여기서 익스트루더 쪽을 가시면 템퍼레이처에서 온도 부분에 210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필라멘트에 대한 설정값을 대부분 210도를 사용을 하고요. 이 히팅 베드 부분은 65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히팅 베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큐라 시간에 말씀드리고 쿨링 이 팬 부분까지 돌아가는 건 여러분들이 크게 볼 필요가 없고 G코드 또한 여러분들이 아직은 건드리실 스크립트과 이 부분까지도 큰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피드 부분에서 보시면 이 프린팅 스피드 이 분 단위로 따져서 계산을 나누시면 됩니다. 1분에 이제 60초이기 때문에 거기 이제 60에 2400을 나누면 40에 대한 속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속도를 계산해서 저는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프린터 속도를 30에서 40 정도를 쓴다라고 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이 심플리피를 통해서 모델링에 대한 출력 자세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을 때 크게 건드리실 부분은 이 내부 체험과
레이어에 대한 퀄리티 높이, 레이어 퀄리티 높이, 그리고 스피드 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내부 채우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하시고 이 레이어 퀄리티, 레이어 높이까지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선택을 하시고 스피드만 여러분들이 30에서 50 정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부족하시면 내부 체험도 낮추면서 속도를 조금 더 높이셔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그런데도 아직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오토 프린트 퀄리티를 자동으로 잡아주는 이 기능을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심플리피파이 3D만 보셔도 안에 영어로 있는 설정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큐라는 이거보다 조금 더 많지만 객관적으로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게 더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출력적인 자세나 이런 가장 이제 기본적인 슬라이서로 어떻게 보면 맛보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큐라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대로 된 제가 지정을 해놓은 옵션들에 대한 설명을 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유료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시스쿨에서 사용을 하시고 설정을 건드리셨을 땐 항상 기존의 설정 값들을 꼭 외워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신 후 원래대로의 설정 값으로 돌려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마저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2교시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교시 때 이제 슬라이서를 통해서 출력의 자세를 잡는 방법과 이제 어떤 식으로 출력을 하면 실질적으로 효과를 좀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하면서 좀 간단하게 심플리피파이 3D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하고 조금 편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옵션적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1교시 때 배웠던 프린팅에서 주의할 점에 대한 그런 옵션들을 간단하게 봤고요. 이제는 무료 슬라이서 프로그램인 큐라에 대해서 좀 같이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료인 심플리피보다는 무료인 큐라를 훨씬 더 많이 쓰고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큐라가 무료지만 정말 상당히 많은 기능들을 좀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 보셔도 이게 쉽게 말하면 한 카테고리입니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이렇게나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로 저 또한 큐라에 있는 모든 기능을 다 써보진 못했습니다. 나름대로의 좀 이런 기능 저런 기능 활성화를 좀 시켰다고 해도 아직까지도 큐라를 충분히 쓰기에는 너무 많고요. 그리고 이런 기능들이 전부 없어도 충분히 효과적인 프린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기능들을 알 필요는 없지만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제가 몇 가지 기능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고 또 효과적인 기능이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큐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6층에 시스쿨에 가시면은 대형 프린터를 위한 이제 한국어로 나와 있는 큐라도 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다운로드를 처음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해서 진행할 큐라가 조금은 더 영문판이기도 하고 더 많은 거를 말씀을 드리겠다만 제가 이 큐라 강의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다면 충분히 한국어로 되어 있는 큐라를 보고도 충분히 혼자서 세팅을 할 수 있고 출력까지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큐라 다운로드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를 미리 해놨고요. 네이버에 한국어로 큐라가 아니라 영어로 CURA, 큐라를 검색을 해줍니다. 자, 큐라를 검색을 해주시면 얼티메이커 큐라라고 여기 첫 번째 사이트가 나오게 돼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일단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바로 이런 식으로 창이 나오게 돼요. 설령 이런 창이 안 나와도 이 카테고리 부분에 소프트웨어라고 클릭을 해주시면 이 다운로드 경로가 나오게 됩니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같이 소프트웨어를 들어가 놓고선 조금 헤맸네요. 이 소프트웨어 창에서 소프트웨어를 바로 클릭하지 마시고 마우스를 한번 올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창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여기서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됩니다. 여기 테마를 클릭을 하게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큐라가 나오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무료 다운로드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맞는 이제 윈도우 체제의 이제 운영 체제를 맞게끔 선택을 하셔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고요. 저는 다운로드가 이렇게 됐다는 가정하에 보시면 이해 눌러서 저는 기존에 큐라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좀 큐라를 다운로드하는 걸로 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가 전부 다 찼다, 전부 다 됐을 때 다음 눌러주시고요. 바로 아이콘을 만드는 건 여러분들의 자유니까 선택해 주신 후 다음으로 들어갑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제 파일 확장자에 관한 건데요. 저희가 1교시 때 배웠던 3AMF, AMF, CTM부터 해서
밑에 여기 보시면 이제 STL 파일부터 해서 OBZ 파일까지 정말 다양한 이제 G코드 파일들까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은 체크를 해둔 리스트의 파일 확장자는 큐라가 읽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OBZ까지 추가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치를 좀 같이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기다리는 동안에는 제가 잠깐 캠을 좀 꺼두고 여러분들도 이제 물을 마실 분들은 물을 마시고 화장실을 갔다 오실 분들은 화장실을 갔다 오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큐라가 전부 다 다운로드가 완료되었고요.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다시 캠을 열어주신 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큐라가 나오게 됐고요. 넥스트 그냥 또는 뭐 이건 그냥 어떤 기능들이 추가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버그 픽셀 같은 거 어떤 거를 좀 수정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클로즈 닫고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뭐 에딧 얘는 뭐 프린터라 그래서 프린터를 추가하는 게 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세계 여러 다양한 이제 프린터 쉽게 말하면은 이게 정말 세계의 다양한 프린터 브랜드들입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또는 이제 가지고 있는 프린터의 설정을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리에이티브사의 엔더3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엔더3 프로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프린터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현재 이렇게 다 잡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PLA 소재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선택이 되어 있고요. 0.4 노즐이라고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잠깐 다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0.4 노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한테 그때 말씀드린 0.2 노즐도 있고요. 0.3 노즐도 있고 0.4, 0.5, 0.6, 0.8, 1.0, 1에 대한 노즐까지 이런 식으로 노즐도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커스텀 보면 PLA도 있고,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필라멘트사 제조사죠. 제조사들에 대한 필라멘트 정보값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뭐 구프 같은 경우는 ABS부터 해서 TPU라고 굉장히 이제 플렉시블한 소재까지 또는 PC도 있고요. PVA도 있네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제조사들의 PLA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용적인 필라멘트가 아니라 일반적인 그냥 내가 봤을 땐 그냥 어디 제조사건지는 잘 모르겠다 하면 그냥 그대로 PLA를 두고 사용을 하셔도 무방하고요. 설령 브랜드가 있는 PLA, 그러니까 즉 브랜드가 있는 필라멘트여도 이 상태를 두고 사용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창을 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벌써 배웠죠. 여기서 말하는 0.08, 0.12, 0.16, 0.2, 0.28, 0.32는 퀄리티에 대한 부분입니다. 레이어 하이트, 레이어 퀄리티, 레이어에 대한 부분이고요. 인필 벌써 배웠죠. 우리가 전 시간에 같이 배웠던 내부 체험에 대한 겁니다. 간단하게 이게 쉽게 말하면은 그냥 요약본입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 심지어 슬라이서 프로그램사에서도 초보분들이 보고 빠르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했을 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건 레이어 퀄리티와 내부 초연과 서포트까지. 이 밑에 요거는 추후에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여기서 하나 더 하자면 스피드까지. 이 세 가지가 사실 프린터를 출력할 때 가장 크게 이제 퀄리티와 시간과 이제 출력의 성공률과 실패율을 많이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것만 보고 우리가 한다면 이건 좀 큐라를 배우는 게 아니죠. 저희는 큐라의 세부적인 옵션을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스텀 누르시면 커스텀 눌러서 여기 퀄리티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퀄리티라고 돼 있고 레이어 하이드도 있고 유니티용 레이어도 있고요. 라인 립스까지 있습니다. 이 옵션이 없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는 시스쿨에도 없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시스쿨에서도 제 강의를 토대로 이 기능들을 사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을 사용 후에 항상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아마 처음 큐라를 까시면 이 기능들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기능이 없는 분들은 방금 제가 마우스 포인트를 일로 갖다 댔을 때 마우스 포인트를 여기 근방으로 갖다 댔을 때 이런 식의 아이콘이 나오게 돼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옵션을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잠깐 우리가 옵션을 좀 둘러보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 또한 다 클릭을 못 해봤고요. 이런 식으로 느낌표가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기능이 막혀 있는 겁니다. 기능이 막힌 거를 제한하기 위해선 어떤 기능을 활성화를 하거나 아니면 활성화를 끄거나 해서 열어줄 수 있고요.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고 무료 프로그램이 좀 굉장히 디테일하고 사용법만 알면은 어느 프로그램에 절대 견주어도 이제 꿀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큐라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이거의 반의 반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이제 해서 넣을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보시면서 나는 저런 옵션 설정값이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같이 키셔서 따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이제 같이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가 켜져 있기 때문에 제 PPT를 보고 같이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글씨를 많이 써놨어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제 말로 해도 좋은데 항상 예제 파일을 같이 올려놓고 저는 진행을 할 예정이라서 잠시 예제 파일을 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제 파일을 드래그해서 큐라에 뿌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가능하고요. 이제 예제 파일을 올려드리고 마지막으로 진행하기 전에 이 큐라도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쭉 돌리시면 이건 반대 마우스 오른쪽으로 시점을 볼 수 있고요. 마우스 휠로 확대와 축소 할 수 있고요. 마우스 왼쪽은 이 겉에 시점 변경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허나 이 마우스 왼쪽으로 물체를 잡고 움직일 때는 마우스 왼쪽으로 잡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따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버튼, 이 파란색을 잡거나 빨간색을 잡거나 초록색을 잡는 경우에 그 방향대로 움직이니까 항상 이 화살표가 잡히지 않는 부분을 잡고 움직여야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마우스 휠을 꾹 누른 상태로 화면을 돌려야지만 이 배드가 움직이게 됩니다. 마우스 휠을 꾹 누른 상태입니다. 자, 그럼 빠르게 지금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왼쪽 툴 마찬가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심플리피에서 따지면은 이동과 스케일과 회전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잡아서 이거는 이제 좌표들이죠.
좌표 이동하는 좌표고, 두 번째는 여기도 스케일입니다. 자, 여기서 똑같이 유니폼 스케일링을 눌러줘야지만 균일하게 커지고 작아지고, 이거는 같이 했던 거고, 리셋 눌러서 원래대로 돌리는 기능이 있고요. 큐라는 좀 더 이 로테이트, 즉 회전하는 게 더 편하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화면이 돌아가죠. 화면이 돌아가고요. 이렇게 해서 물체를 자유자재로 돌릴 수 있고, 항상 컨트롤 Z로 전의 작업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돌리고, 큐라의 가장 좋은 점은 여러 것도 있긴 한데, 이 레이 플랫 기능입니다. 이 레이 플랫은 현재 내가 잡아둔 자세에서 베드에서 가장 가깝게 붙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이 플랫은 간단하게 베드에 알아서 안착을 시키는 겁니다. 레이 플랫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바닥에 바로 닿아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런 이 다른 뭐 미러 기능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뒤집는 것도 있는데, 요거까지는 크게 생각을 안 하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큐라에 대한 간단한 이제 시점 변경에서 사용 방법을 같이 배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심플리피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훨씬 이해도가 빠르고, 직접 해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밑에도 똑같이 시점 이렇게 삼각뷰로 해가지고 삼각법으로 해서 이렇게 보는 방법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시점을 좀 보는 방법을 배웠고요. 마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위해서 제가 봤을 땐 이번 예시는 두 가지 정도만 좀 같이 예시를 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 레이어 높이라고 부르고 레이어 하이트라고 부르는, 하이트라고도 부르는 레이어 높이입니다. 출력물의 퀄리티를 결정하고요. FDM 방식은 적층으로 쌓아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0.2보다 0.1이 퀄리티가 좋은 이유, 여러분들이 이 숫자적으로 높이 1자리를 도달하기 위해선 0.2는 5번만 쌓으면 되고 0.1은 10번을 쌓아야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FDM은 적층이고, 적층에서는 결과 층이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0.1 같은 경우에는 더 촘촘하게 쌓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더 퀄리티가 좋게 나오고, 실제로 결 같은 것도 훨씬 적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자, 간단하게 제가 지금 0.2에서 좀 출력을 한번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출력에서는 9시간 28분이 걸리게 됩니다. 몇일 때? 바로 여기 0.2일 때. 0.2일 때 9시간 28분이 걸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0.1로 바꿔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약 2배입니다. 18시간 24분. 언제? 0.1일 때. 0.1일 때 18시간 30분이나 거의 대략 걸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조금 종합을 해보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시간 타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프린터 베드 대비해서 출력물의 크기가 크거나 퀄리티가 좋거나 속도가 낮거나 입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즉 속도가 느리고 퀄리티가 좋으면 시간이 느리구나.
시간이 많이 걸리구나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라멘트의 소모량 또한 많아집니다.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0.2는 5번만 움직이면 되는 걸 0.1은 그 2배인 10번을 움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라멘트 소모량도 훨씬 더 많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적게 걸린다. 오직 저희가 퀄리티적인 부분을 봤을 때 시간이 적게 걸리는 건 이제 프린터 속도가 빠르다. 프린터 속도가 빠르게 되면은 저희가 그때 그 예제 사진을 같이 봤죠. 저번 시간에 퀄리티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퀄리티가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그 기로에서 적당한 타협으로 해서 시간을 정하시면 되고요. 그 시간을 정할 때도 중요한 내부 체험, 인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부 체험마저도 잘 고려를 하셔서 원하시는 시간대로 잘 정하셔서 출력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저 진행을 하면은 이 레이어드 픽 가장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프린터의 출력물의 퀄리티를 정할 때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 요겁니다. 그래서 0.1 또는 0.2 정말 애매할 때는 0.15도 사용을 하긴 합니다. 자, 두 번째 이니티얼 레이어라고도 부르고요, 퍼스트 레이어라고도 부릅니다.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첫 레이어가 베드에 잘 안착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설정값의 높이는 80%에서 90%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이어 퀄리티가 0.2일 때 곱하기 0.8을 하게 되면 0.18이나 0.9를 곱하게 되면 0.16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이 레이어 퀄리티에 맞춰서 이니티얼 레이어도 정하게 됩니다.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제가 실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큐라의 옵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설명드리려고 같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라임 윕스고요. 노즐에서 녹여 나오는 필라멘트의 두께라고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두께고 또한 두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얇은 부분의 출력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럴 땐 최대한 낮게 설정하여 출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라임 윕스의 두께 자체가 낮으면 낮을수록 디테일한 부분도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라임 윕스에 대한 이슈는 프린터 3D 프린터를 하시는 분들 중에 에펠탑이나 이런 탑 종류나 굉장히 자그마한 디테일을 출력을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저는 이거 출력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출력을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대부분의 이 라임 윕스 값을 조절하라고 많이 조언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라임 윕스가 어떻게 보면은 사소하지만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출력을 할 수 있고 없고에 대해서 나눌 때 좀 중요한 기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라임 윕스와 이 레이어 퀄리티 이 부분만 조금 잘 정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께입니다. 벽 두께.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프린터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같이 사진 문제점 8개에서 10개 정도가 나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이 쉘이라 그래서 외벽 두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웰 티키니스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라임 윕스가 0.4일 경우에 쉘 티키니스는 0.8로 큐라에서 자동으로 두 줄을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라임 윕스가 여기 있는 라임 윕스가 만약에 내가 0.8로 바꿨다 그러면은 이 쉘 두께는 1.6으로도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쉘 티키니스에 따라서 웰 라인 카운트 그러니까 줄 수도 변하게 돼요. 왜냐? 노즐이 0.4기 때문에 즉 두 바퀴 0.8이 되는 거고요. 1.2일 경우에는 0.4에서 1.1을 나눈 세 바퀴가 되게 됩니다. 당연히 치수가 커질수록 외벽의 두께가 안쪽으로 두꺼워집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쉘 티키니스, 그러니까 여기는 웰 티키니스라고 나오는데 웰 티키니스 0.8이죠. 제가 이거를 좀 무리해서 10까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은 안 되고
2.0, 네, 2.0으로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초록 색깔 줄 보이시죠 여러분들? 벌써 아까 0.8일 경우에 미세한 한 줄 정도만 나와 있었는데 2.0으로 바꾸면서 줄수가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자, 여기서 센스가 좋으신 분들은 이해를 하셨을 건데, 제가 내부 체험이 너무 낮으면 말랑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부 체험이 너무 낮으면 어느 정도 이제 강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출력물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웰 티키니스를 많이 늘려주고 내부 체험을 30 이하로 떨궈도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이 좀 프린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웰, 그러니까 티키니스 부분을 굉장히 잘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는 직접 사용을 해보시면서 직접 깨달으시는 게 훨씬 더 저는 빠르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0.8의 모습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줄로 나오죠, 한 줄. 그래서 저는 보통적으로 0.8에서 1.2 정도까지만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 웰티키니스가 기본 설정값에서 두께만 늘린다면 출력 시간이 늘어나지만 좀 더 견고하게 출력을 뽑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 쉘, 지금 여기 웰티키니스인데 그 전에는 이제 쉘 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께, 그러니까 외벽 쪽을 쉘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탑바텀이 같이 들어가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과 새로 다운을 받으면서 큐라 자체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좀 카테고리가 나뉘었는데 그 크게 헷갈리진 않습니다. 이번에는 탑바텀 티키니스인데 제가 이 탑바텀 티키니스를 여러분들에게 상판과 하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상판과 이제 하판에 대한 두께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만약에 높이가 0.8이라고 했을 때 이 0.8까지는 즉 내부 체움이 100으로 인해서 0.8만큼 높아진다는 겁니다. 0.8만큼은 내부 체험을 100으로 진행한 후에 내가 설정한 내부 체험으로 이 나머지 내부 체험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상판과 하판을 또 이용해서 보시면 탑바텀 티키니스를 엄청 늘려요. 한 30으로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진행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레이어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449죠? 제가 여기를 아까 전에 설정했던 0.8의 레이어로 설정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일 때, 내부 체험이 100%일 때는 윗면이 노란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큐라 특성상.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너무 무리하게 좀 많이 준 것 같아서 탑 레이어가 걸려 있었고, 자, 요거를 좀 더 무리해서 한 4.0으로 바꾸고 이 레이어를 20 정도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레이어를.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됐을 때 탑 레이어 수를 엄청 많이 늘리게 되니까 탑 티키니스에 대한 두께가 이미 저 밑에서부터 상판이 100%로 채워져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상판과 하판에 대해서 레이어 수를 많이 늘려주면 늘리게 될수록 훨씬 더 출력물에 대해서 이제 상판과 하판이 두껍게 나온다.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두께를 이용해서 출력을 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인 프린팅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여기는 방금 0.8, 그러니까 즉 레이어가 2니까 2층만큼만 두 줄만큼 정도만 쌓였기 때문에 바로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노란색은 인필이 100%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 부분도 보면은 지금 설정값대로 한 번, 즉 거의 한 층의 레이어만 약간의 인필이 100%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탑바텀 티키니스 또한 여러분들이 치수값을 조금씩 올려서 특히 이 레이어 부분, 탑 레이어와 이 바텀 레이어 이 부분을 사용을 해서 좀 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 있는 이제 아일로닝이라는 이제 기능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딱히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 다림질에 대한 기능이에요. 다림질에 대한 기능인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린팅을 진행하고 보면 이런 식의 프린터도 윗면에 결이 남게 돼요. 약간 이제 레이어에 대한 위치, 이제 레이어가 움직인 방향대로 결이 남는데 그거를 좀 문질러 줘가지고 다림질의 기능을 사용하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실제로 그다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쉘까지 지금 보게 되었고요. 지금 몇 가지가 없는 기능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탑바텀 티키니스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밑에는 딱히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필에 대한 부분인데요. 내부 체험입니다. 내부 체험. 우리가 지금 벌써 내부 체험까지 오게 되었고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그 내부 체험의 패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100%로 바꾸게 되면은 아까 저희가 50%에 0.1일 때 약 18시간 30분 정도가 나왔었는데 100%로 늘리니까 24시간에 6시간을 더한 30시간 22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부 체험 또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100%에서 그리드 모양 패턴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라인으로 바꿨을 때 그리드의 100%도 좋지만 라인의 100%도 한번 보게 되면 조금 더 견고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선 큐라에서 원래 100%를 요했을 때는 패턴이 자동으로 라인으로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패치가 돼서 그 안에 패턴을 좀 고려할 수 있게끔 나온 것 같은데 방금 그리드랑 라인을 비교했을 때 라인이 훨씬 더 촘촘하기 때문에 더 단단하고 더 밀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 패턴의 종류가 되게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패턴의 종류가 큐빅부터 해가지고 지그재그, 크로스 뭐 되게 많은데 이 중에 꽤 신기한 패턴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도 아직 여기 있는 거를 잘 쓰지 않다 보니까 한번 저희 헥사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헥사곤의 모양을 보게 됐을 때 확실히 헥사곤의 이제 외형을 띠게 되면서 내부 체험이 채워지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도 하시면서 여기서 직접 계속 패턴을 바꿔가시면서 한번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또 이제 내부를 채워가는 방식이 또 달라지죠,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내부 체험마저도 외형을 이렇게 안에 패턴을 주게 되면 출력 시간이 기하학적으로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리드나 라인으로 자주 서포트를 세우는 이유가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매트리얼 이제 온도인데요, 여러분들. 온도에 대한 건데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주로 그리드 큐빅 라인을 사용한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일반 피규어는 15%를 사용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15%를 사용을 하지만 쉘이나 라인 밉스, 그 다음에 이제 탑 바텀 티키니스 기능을 사용을 해서 최대한 견고함을 많이 잡는다는 점, 이 점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테리얼, 이제 온도에 대해서 나왔는데, 프린팅 템퍼레이처, 이거는 노즐의 온도입니다. 노즐의 온도.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도 210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10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필라멘트는 210도까지도 막힘없이 굉장히 잘 나오고, 가장 이 겨울철에 가장 이상적인 온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210도를 두고, 빌드 플레이트 템퍼레이처라 그래서 히팅 베드입니다. 히팅 베드. 이 현재 여러분들이 6층 시스콜에 가보시면 있는 프린터는 출력을 하게 되면 이 베드, 즉 출력물이 안착되게 받쳐주는 그 베드 부분에서 나중에 열기가 나와요. 뜨겁습니다. 70도기 때문에. 자, 그러면 히팅 베드라고 부르는 게 왜 필요한지 지금부터 제가 간단하게 파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히팅 베드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들린 거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수축이 일어나서 들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히팅 베드가 없는 프린터들은 딱풀을 사용을 하든가 약간 테이프 같은 성질을 붙여서 사용을 한다거나 그런 식의 이제 주로 풀을 많이 붙여서 델타 방식에서 사용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히팅 베드가 개발이 되고 나서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철에는 이 히팅 베드를 어느 정도 올려도 수축이 일어나는 것은 조금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챔버나 주변에 프린터를 돌릴 수 있는 환경 같은 부분 자체를 좀 개선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로우에 대한 부분인데요. 플로우는 즉 토출하는 양, 압출량입니다. 제가 전 시간에 이 노즐에서 뭔가 이 필라멘트 출력물이 좀 문제가 있을 때, 뭔가 덜 출력이 된 것 같은데라고 했을 때, 이 프린터 자체에서도 플로우를 좀 높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플로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린터를 사용을 하시는데 아직 수정이나 감 잡기는 너무 힘들고 뭔가 압출량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했을 때 10%씩 올려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피드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저희도 프린터 스피드를 30으로 맞춘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스피드는 사실 많은 이렇게 코멘트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전 시간부터 스피드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30을 하지만 너무 느리다 또는 직사각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갈 때는 한 50까지 올리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이 프린터 스피드입니다. 노즐이 트래블 스피드고요. 노즐이 다음 좌표로 이동하는 속도인데요. 낮게 설정 시 소음이 적고 높으면 소음이 증가한다. 당연히 그만큼 이제 모터의 움직임이 쓰이기 때문에 소음이 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또 말씀드릴 게, 노즐이 천천히 움직이면 노즐은 이미 180도 이상에서 가열이 되고 있고 필라멘트는 녹아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리트랙션이라고 뒤로 잡아당겨주는 이 기능에 대해서 설정값을 더 많이 건드려 주셔야 되는데, 아직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고려를 해서 이제 안에다가 이제 설정값을 입력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주로 여러분들에게 약 150이라는 속도, 150 이 설정값을 조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거의 기본값입니다, 여러분들. 거의 기본값이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 리트랙션 부분인데 꼭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지 거미줄로 나오는 형상을 막을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노즐이 흘러내려서
겉 표면에 노즐 찌꺼기가 묻어서 출력물이 망하는 일은 없어집니다.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리트랙션 체크해 주시고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이런 식으로 제가 어네이블 리트랙션이라 해서 수축 관련이고요. 노즐이 이동 시 필라멘트를 되감는 이유, 찌꺼기나 녹은 필라멘트가 떨어지는 걸 방지한다. 사실 이것 또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옵션 추가하는 그 기능으로 들어가서 이 기능 활성화시켜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디테일한 설정까지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단기간 내에 슬라이서를 굉장히 빠르게 많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크게 건들지 않겠습니다. 자, 뭐 이제 서포트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여기 서포트 덴시티를 설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처음에 지금 이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이 UI가 변하긴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도 약간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덴시티 같은 부분, 즉 서포트에 대한 이 단단함, 이 채움 부분에 대해서도 안 나오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제가 옵션 추가하는 기능, 옵션 기능 추가하는 부분에서 특히 이 서포트 카테고리로 가셔서 덴시티 부분 활성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서포트 기울기 때문에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당연히 서포트 자동 생성에 체크를 해주신 후 노말과 트리가 있는데 사실 트리는 여러분들이 아직 쓰기에는 좀 많이 이해도가 아쉽기도 하고요. 이 트리는 서포트의 모양입니다. 이거는 제가 또 다음에 3D 프린터에 강의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는 트리 서포트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브리웨어인데 요거는 터치를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만 서포트를 설정을 해줄 거냐, 아니면 자동으로 서포트가 필요한 부분에 전부 다 서포트를 채워줄 거냐인데 저는 주로 에브리웨어로 두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여기 보시면 서포트 오버 앵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포트의 각도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가져왔는데 좀 잘 보일 수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려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트 앵글을 50도로 두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큐라의 장점은 잠시만요, 좀 소음이 있어서 잠깐 아무래도 이제 쿨링이 필요한 이제 열이다 보니까 살짝 쿨링팬이 돌아가면서 이제 좀 소음이 좀 많이 들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정말 죄송합니다. 자, 그럼 마저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큐라는 심플리피랑은 좀 다르게 서포트가 필요한 부분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여러분들. 서포트가 쌓일 부분을 미리 알려준다는 것. 자, 그래서 제가 현재 앵글을 50도로 놔뒀는데 50도에서 보게 되면 서포트가 이 정도가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쌓이는 정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쌓이는 정도가 이 정도고요. 이거를 한번 극단적으로 낮춰서 서포트 앵글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촘촘하게 더 많이 최대한 많은 각도에서 서포트가 생기게 되는데 2도로 낮췄을 때 서포트가 생기는 양을 보시면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생겼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출력을 하다 보면 서포트가 없어서 무너지거나 쓰러집니다. 그럼 학생분들이 이거는 모델링을 내가 잘못 설계했나? 라고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서포트 앵글을 통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서포트 앵글 부분을 꼭 고려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이제 서포트 덴시티. 간단히 말하면 이 서포트에 대한 이것도 서포트를 얼마나 안에 밀도가 이제 많이 있냐인데
예전에 제가 다른 강의를 했을 때 어떤 한 학생이 서포트가 자꾸 안 떨어진다고 연락이 엄청 많이 왔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뭐 레벨링부터 해서 아무래도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원격으로 이것저것 봐줬는데도 마찬가지로 서포트가 잘 안 뜨져서 덴시를 확인을 했더니 70이었나 그랬습니다. 서포트가 70이면 떼기 너무 힘드니까 25도에서 30 정도, 25도에서 25%에서 30% 정도를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드 플레이트 어디션인데, 이건 어떤 거냐면 밑에 쌓이는 서포트의 종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쉽게 말해서 필라멘트에 대한 노즐, 필라멘트에 처음 시작할 때 전에 사용하고 남은 찌꺼기들, 또는 필라멘트의 색상을 바꿔가면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유용한 기능인데, 스컬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듀얼 노즐이라는 프린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셔요. 색상을 좀 여러 개를 둬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기능인데, 이 기능을 쓸 때 필라멘트의 색상이 계속 바뀌면은 색이 탁하게 섞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스컬트 기능으로 해서 잔여 이물질을 빼내고 나서 진행하는 기능이고요. 여기서 이제 브림입니다. 브림은 주변에 이렇게 붙어서 수축이 일어나는 걸 방지를 합니다. 브림의 실질적인 기능 중에 하나는 수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축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브림의 저런 수축 방지용에 여러 겹의 이제 보호가 좀 깔린다고 볼 수 있고요. 라프트입니다. 라프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로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둥근 원을 진행을 했을 때 바닥을 좀 더 자체적으로 평탄화로 만들어 준 상태에서 서포트가 쌓이고 모델링의 출력이 쌓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지만, 라프트도 마찬가지로 라프트가 붙은 부분은 일반 서포트보다도 표면의 결이 좀 더 좋지 못하는 점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서포트까지 이야기했고요. 밑에 이제 빌드 블레이드 어디션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브림의 경우 밑 면적이 작거나 바닥에 고정이 잘 안 되는 형상일 경우 사용도 하고요. 라프트는 전체적인 접착 역할의 보조물을 형상을 합니다. 주로 브림과 라프트를 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 두 가지만 좀 사용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큐라에 대한 이제 강의마저도 전부 다 끝났습니다. 사실 제 화면 창에서는 이 밑에 여러 가지 이제 듀얼 이제 익스트루션부터 해서 메시 픽스라 그래서 이제 메시 주로 디자인 하시는 분들의 출력물을 맡을 때 디자인 분들의 이제 메시, 그러니까 즉 파일이 실제로 이렇게 G 코드로 변환 도중에 많이 깨지기 때문에 이거를 리페어, 즉 수리하는 기능인데, 이건 아직 여러분들이 배우기에는 이해도 좀 많이 필요하고 이미 여러분들은 충분히 복잡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큐라 강의까지도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 나서 제가 아까 심플리피도 빼먹었는데 G코드 변환 후 저장 방법입니다. 여기 프리페어에서 슬라이스 버튼이 처음에 있을 겁니다. 파란 색깔 슬라이스 버튼을 누른 후 이렇게 화면이 측정이 되면 이 Save to Disk를 눌러서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G코드, 그러니까 즉 메모장의 형식처럼 생겨서 G코드가 남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Simplify 3D도 여기 보시면 여기서 Prepare to 프린터 프린트 버튼이 있습니다. 이 Prepare to 프린터를 눌러주신 후 Save to Surface to 디스크 부분을 눌러주시고요. USB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USB를 버튼 눌러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Surface to 디스크를 눌러주신 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할 경로를 잡아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이것 또한 G코드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3D 프린터랑 관련된 수업은 오늘이 여기까지가 마지막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슬라이서 부분은 2시간이면 길다면 길고 조금 시간이 아쉽다라고 하면 아실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린 설정값과 그 다음에 제가 이 강의 도중에 설정이 되어 있던 이 세팅은 6층에 있는 엔더3 프린터, FDM 프린터를 사용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좀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세팅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팅값이 많이 헷갈리실 때는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제가 강의를 했던 이 세팅값들을 캡처를 하신 후 똑같이 설정을 하시고 나서 진행을 해줘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아직 이해가 많이 부족하시거나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거나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나 저한테 와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시스쿨 6층에 가보시면 제 명함에 전화번호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문자로 질문을 주셔도 제가 언제든지 긍정적인 마음으로 답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3D 프린터 2번째 시간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레이저 조각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레이저 커팅기, 레이저 커팅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